이제 플랫폼 비론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 있는 특징, 네트워크 이론, 네트워크 효과, 그 다음에 인크리징 리턴이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다루려는 것들은 곧 있으면 프레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위너 테이크올입니다. 네트워크 이펙트를 겪고 나서 선순환이 계속될 경우 그 해당 회사는 본인이 만들었던 제품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정 티핑 포인트 이상을 넘어가면 위너 테이크올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이론이 정립되어 있기 전에 이 이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먼저 아이디어로 구상을 해서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개설했던 사람이 바로 그 베조스입니다. 아마존의 대표입니다. 아마존의 그 창업가. 그 베조스가 냅킨에다가 이 그림을 오른쪽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냅킨 그림 한번 찾아보시면요. 나중에 그 미국에서 만든 약간 이제 코미디 영화 같은데 보면은 사람들이 막 냅킨에 이렇게 뭐 파란색 글자로 막 이렇게 적은 거 되게 소중하게 막 전시해두고 있는 막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엄청 부잣집에 갔더니 그 냅킨이 다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약간 그 베조스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재벌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뭐 삼성가나 현대가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약간 카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베조스의 냅킨 굉장히 유명한데 그 냅킨의 내용이 뭔지 볼게요. 먼저 제품의 상품군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하면 사람들의 경험이 많이 증대됩니다. 다양한 것들을 보고서 그중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의 트래픽이 증가를 하고요. 그러면 트래픽이 많아져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판매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판매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 상품군이 다양해집니다. 이 전반적으로 판이 굉장히 커지면 판매자 한 명 한 명한테 받아내야 되는 수수료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판매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비용 구조가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마존은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들도 많은데 가격도 낮아서 누가 더 좋아집니까? 고객들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낮은 상품군과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마존밖에 없게 되니까 대다수의 고객들이 아마존으로 몰려오게 돼서 트래픽이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베조스는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조스가 창업했던 곳은 결국에는 책을 파는 아마존이었습니다. 근데 왜 책을 파는 아마존을 만들었었는지 명확하게 분석하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어, 그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버랑 아마존을 봤을 때 두 기업은 사람들에게 고소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제품을 직접 만들어낸다든지 혹은 굉장히 높은 비용으로 제품을 명품화 시켜서 판다든지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선 쓸 수 있게끔 그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먼저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신경 쓰기 전에요. 우선은 사람들이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목적이었어요. 우버에서도 더 많은 운전자를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게끔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우선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과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초기에는 수익은 그냥 얻지 않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합니다. 타오바오도 2년간은 수익을 만들어내지 말자. 3년간은 알리바바도 3년간은 무료 기간, 제품을 무료로 뿌리는 기간을 가집니다. 저희가 테무가 잠깐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을 들여서 국내에 진입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제품 가격을 거의 막 400원, 1,900원 이런 형태로 다운시켜서 판매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선은 테무를 쓰는 사람들을 늘리지 않는 겁니다. 테무에 적응시키자는 겁니다. 비슷한 형태로 쿠팡에서도 저희한테 쿠팡 멤버십을 가입시키지 않고 그냥 쿠팡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들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었던 몇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업계에서
엄청나게 큰 많은 서비스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우선 많이 써야지 그 다음으로 판매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광고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 서비스가 해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져서 그 이후에 진심으로 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는 기업도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면서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중요한 포인트 한 개를 내겁니다. 뭐냐면 기업이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고요. 영화 같은 거 만들어도 손익분기점 몇 명이 넘어야지 수익이 창출된다 이런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인터넷 업계에서는 그냥 무조건 크기를 키워야 된다. 규모를 무조건 키우고 나서 그 판에서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국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그 기업 목표가 됩니다. 이게 기존의 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다른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너테이커는요, 하나의 플랫폼이 대부분의 그 마켓 쉐어를 다 지탱할 수 있어서 아주 그 마켓 쉐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쉽게 다른 플랫폼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시장을 이제 위너테이크홀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너테이크홀 플랫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제 주변에서 떠올릴 수 있는 건 당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 제품을 이 플랫폼 저 플랫폼 올리기보단요, 우선 제품 모두를 다 이 한 플랫폼에 올려서 여기서 뭐 사기가 발생하고 뭐 별 일이 다 있어도 그래도 그 중고 거래를 할 때는 주로 당근을 쓴다는 겁니다. 예전에 중고 거래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보다는 여기로 많이 넘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왕성하게 활동했던 곳들도 여기도 같이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당근에 집중을 해서 쓰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노호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싱글 플랫폼을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호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개의 플랫폼을 쓰고 있는 게 멀티호밍 플랫폼입니다. 이건 좀 다른 경험이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한 달에 충분히 구독료를 낼 수 있는 수익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있을 경우, 넷플릭스 한 개만 보지 않고요. 디즈니도 보고 웨이브도 보고 여러 개를 같이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채널이 어떤 특정한 플랫폼에 나왔을 때 골라서 보는 형태의 구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정 한 군데의 편의점만 가지 않고 여기 저기 편의점을 여러분들이 다 골라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장소에 있는 곳에 골라서 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한 군데만 정해놓고 가지 않는 형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면은 멀티호밍 플랫폼이고요. 새로운 진입자들도 쉽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너테이크홀, 완전히 한 곳에서 점령을 해버린 곳에는 새로운 진입자들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는요, 생산자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을 했었다면, 양면 플랫폼에서는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모이고 생산자가 모여서 소비자가 여러 생산자들 중에서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단면 플랫폼은 참여자도 여러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구매자도 여러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투-사이디드 플랫폼이면 이거는 멀티-사이디드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호밍은 이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여러 개를 또 쓰게 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멀티호밍까지 가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품 여러 개를 사용자들이 플랫폼 여러 개를 배민도 쓰고 또 뭐도 씁니까? 쿠팡, 딜리버리도 쓰고 그 정도, 두 개 정도 요즘 많이 쓰죠. 그런 식으로 제품을 쓰는 형태를 서비스를 쓰는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노호밍 플랫폼을 유지를 할 때는요, 사람들이 한 군데만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막 갈아타면서 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노호밍에서는 한 개를 쓰다가
계속 이걸 쓰게 되는 락인 현상을 겪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개만 쭉 쓰는 락인. 근데 스위칭도 일어납니다. 모노호밍을 쓰긴 쓰는데 한 개만 쓰긴 쓰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한 번에 두 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한 개 쓰다가 중단하고 터미네이트 하고 다른 것을 씁니다. 그래서 스위칭이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지나가다가 쓰고 있다가 한 개를 중단하고 다음 걸로 쓰기 때문에 이 terminate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트레드와 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동시에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한 가지 예시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이제 미니홈피를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전부 다 사람들이 페이스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미니홈피에서 정말 많은 사진을 올려놓은 상태였는데 그거를 전부 다 들고서는 페이스북으로 옮겨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는 대학원 때 친구가 많고요. 미니홈피 때 친구는 대학교 때 친구가 많습니다. 그 사진들을 다 다운받아서 친구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옮기는 그 비용이 바로 스위칭 코스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프리첼 같은 곳이 굉장히 큰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었었는데 너무 큰 커뮤니티가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프리첼에서 사람당 한 명당 한 달에 1,000원 정도 가격에 돈을 좀 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바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탈퇴를 해서 다음 카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카페가 이제는 좀 견고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많이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카페가 엄청 유명한 이유가 그 당시 가장 초기에 유명했던 커뮤니티들이 전부 다 다음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부로 이 커뮤니티 운영을 중단하니 다음으로 옮겨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사람들을 옮겨와야 되는 게 스위칭 코스트인 겁니다. 멀티 호밍에서는요, 처음부터 두 개를 그냥 쭉 같이 써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쓰기 때문에 드는 타임과 에포트, 시간과 노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주기 위해서 지그재그 같이 모든 것을 합쳐서 보여주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쓸 때 이제 이거는 연구 모델인데요. 논문에 쓸 때 이런 경로를 만듭니다. 그 플랫폼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계속 쓸 수도 있고요. 그 만족은 이 사람들이 쓰기에 굉장히 유용하거나 아주 느끼는 감정적으로 즐거움이 클 때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서 쓸 수도 있지만 너무 플랫폼이 나의 맞춤식 개인화가 됐고 내가 이것을 완전히 학습해버려서 익숙해져 버려서 더 이상 이것을 바꿔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맥이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 맥으로 그럼 우르르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 왠지 아세요? 인터페이스 되게 좀 다르거든요. 인터페이스랑 쓰는 방식이랑 한글 키보드 바꾸는 방식. 그래서 이 어떤 한 플랫폼 서비스에 락인 되어 있으면 넌 나를 학습시켰어 라고 하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저게 좋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막 행동이 손가락이 익어버려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헤어지지 못해서 그래서 만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 스위칭 코스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여놔야 돼요. 굉장히 내 플랫폼이 아주 마음에 쏙 들게끔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허들을 계속 만들어둬서 사람들이 거기 완전히 락인 되어 있으면 익숙해져 있으면은 못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무리 좋은 게 나타나도. 그래서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속적으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날 묶어놓는, 사람들을 묶어두는 것이 이제 만족감 주는 것보다 더 적절한, 쉬운, 가능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계속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넷플릭스를 떠났을 때 사람들이 볼만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진짜 컨텐츠 수가 작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추천이 일어나지 않거나 그 사람의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는 정보가 없어서 보여지는 그 화면 속에서 볼만한 것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은 그 검색을 하는 것들도 키워드 검색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인터페이스라든지 영화를 찾아주는 정도 같은 것들이 다르면은 이게 그 다른 인터페이스에 가가지고 영화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풀네임을 확실하게 기억하고서 그걸 검색하지 않고요. 거기 나왔던 사람 한 명 정도 기억을 한다든지 감독을 기억한다든지 그 이름의 어떤 일부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에서 이름 일부만을 검색하면 그렇게까지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름을 쳐야지 그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화, 그 영화를 찍었던 감독의 작품, 그 영화를 찍었던 주연의 작품 쫙 다 보여줍니다. 굉장히 얼기설기 검색이 다 돼서 사람들이 영화라는 것을 검색할 때는 정확한 명칭을 알고 검색하지 않는다라는 인간의 그런 특성도 이해하고서는 보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뭐 산 이름 같은 거 기억할 때도 있고 장소를 기억할 때도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런 장소가 나온 것들도 뉴욕, 파리가 나왔었는데 파리가 나온 것들 다 검색해줘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있어서 개인화되기 시작하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 영화를 찾지를 못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승자 독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다른 그 산업에서는 다른 기업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다른 걸 만들 것이 무의미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상당히 우세한 상황에서 다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무의미한가? 배달의 민족 페이스북이 우세할 경우는 다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무의미한가? 이 세 가지 기업들은 넷플릭스, 배달의 민족, 페이스북, 지금은 또 승자 독식을 하지 않는 시장의 구조로 느껴질 수 있지만요. 한동안은 완벽한 승자 독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승자 독식이 아니게 된 상황에 놓여진 것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인들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더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이 승자 독식했던 기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크 저커버가 지속적으로 국회에 나가서 청문회 당하고 했었던 이유는 한 10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이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였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시면 인스타그램, 틱톡, 뭐 다른 유튜브 같은 새로운 채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랑 같은 회사긴 하지만 그런 관점 말고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 관점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 플랫폼의 구조가 있을 때요. 그 플랫폼에도 범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플랫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가치를 높였을 때 사람들이 여기로 옮겨올 것인가, 옮겨올 때 많이 옮겨올 것인가, 굉장히 소수만 옮겨올 것인가, 그걸 보고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승자 독식을 했던 기업이 있어도요, 사람들은 세대가 바뀌고 사용자들의 니즈가 변화하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별화된 전략을 잘 사용하면 승자 독식이 됐던 판에서도 새로운 진입자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글을 많이 썼었던 컴퓨터로 소셜미디어를 했었던 시대의 페이스북은 노트를 잘 정리할 수 있고요. 들었던 강의를 정리할 수 있고요. 굉장히 긴 글을 쓴 사람들의 글들을 구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의 기능의 그 시초를 보면 이제 하버드나 MIT, 스탠포드 다니는 학생들이 누가 더 마음에 들어 데이트 상대로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아만다 같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익명으로 소셜미디어가 운영되는 마이스페이스 같은 곳에 굉장히 그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셜미디어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완벽한 실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출처까지 완벽하게 다 명시를 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못했었고요.
초대장을 받았던 그 학교 학생들만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보면은 페이스북 처음 그 초대장 뿌렸을 때 가입한 1세대라고 자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그런 아이비리그 학생들만 들어가서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굉장히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어떤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인텔리전스들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됐을 때 사람들이 가입했었던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거기 가서 친구를 만들면 아이비리그 학생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 커뮤니티 갑자기 남들한테 공개가 됐다고 하면 사람들 가입할 겁니다. 내 아픈 곳 좀 의사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인텔리전스들이 쓴 아주 긴 글들을 기꺼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그런 글을 남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글이 깁니다. 글이 길고 글을 잘 길게 쓸 수 있게끔 세팅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스마트폰에서 전송할 수 있는 글의 길이가 예전에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140자에 한정되어 있었던 상황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짧은 글을 소화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트위터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트위터는 짧은 글에 전문적이었고요. 그 사진 같은 걸 올리려면은 트위터에 붙어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링크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페이스북과 다른 그 가벼움과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실시간성으로 승부를 보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트위터로 옮겨오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이스북이 많은 사람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스마트폰 기능이 더 좋아지고 LTE로 그 통신망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이 사진으로만 얘기를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릴스로 얘기를 하는 틱톡이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이 둘은 아주 진지하게 논란이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글을 아주 길게 풀어내는 페이스북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40대, 50대가 굉장히 많이 주둔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요.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사진과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다시 페이스북과 마켓시어를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는 더 이상 페이스북의 마켓시어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게 됐죠. 이런 게 그 역사적으로 소셜미디어가 쫙 변해가는 과정인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던 것 중 하나가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의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통신망의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술에 딱딱 뒷받침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이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차별화 전략으로 글을 많이 쓸 때 나는 그럼 그 사진을 많이 찍는 걸 올려야지라고 하면 안 돼요. 사진 올리는데 페이스북만 해도 한 10분씩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이런 플랫폼이 승리를 다시 거머쥘 수 있게 된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뭔가 서포트 될 때 새로운 플랫폼들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플랫폼이 그 마켓시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승자 독식을 하고 있더라도 그 기존 플랫폼이 긁어주지 못하는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등장을 할 수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품 자체가 많은 쿠팡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쿠팡은 배달이라고 하는 것, 택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물건을 부숴버릴 수 있고 언제나 늦게 오고 언제나 분실될 수 있어. 그래서 택배 받는 날은 굉장히 기분이 더러운 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쿠팡맨이라고 하는 맨들이 아니야, 택배는 굉장히 즐거워. 택배 받으면 행복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네 택배를 축하해 줄 거야 라고 해서 막 쿠팡 박스에 그림 그리고 막 앞에다가 막 같이 뭐 붙여주고 풍선 붙여주고 막 난리를 치면서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쿠팡을 통해서 제품을 받을 때 해피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배송했었던 물티슈를요 직장으로 배송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직장에 올 때 앞에 막 풍선 달아가지고 막 물티슈에다가 엄청 귀엽게 꾸며가지고 보내주니까 사람들이 막 그게 뭔지 보러 오는 거예요. 자기도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사람들을 많이 설득해서 배송을 받으라, 배달로 받는 것이 기분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판을 다 깔아놓고 나니까 마켓컬리가 근데 그때 아주 네가 원하는 거를 이른 아침에 새벽에 딱 받아서 아침 식사로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신선한 거를 받는 건 어때?
배송받는 건 물론 기분 좋은 일이지. 근데 거기다가 아주 신선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매우 신선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마켓컬리가 승부수를 한 게 더 던지게 됩니다. 쿠팡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마켓컬리가 할 수 있게 됨으로써요. 서울 측에서는 왜냐면 마켓컬리의 이제 배송이 가능한 지역이 거의 서울과 경기권이었었거든요. 쿠팡보다 마켓컬리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30년간 축적되어 있는 정보로서는 이렇게 승자 독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켓컬리 같이 네, 완전히 새로운 승부수를 띄우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서던 이론들이 맞지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들이 계속 승자 독식을 하는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을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는 쿠팡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제품을 쿠팡에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전국에 물건을 들 수 있는 집화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자체가 쿠팡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자가 필요할 때 감자를 빠르게 채워 넣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인터넷 상점을 쿠팡이 인프라로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쿠팡이 그러려고 여기저기에 물류 창고를 만들었던 건 아닌데 그 시점에 우연치 않게 이제 그 물류 창고의 규모가 엄청 확대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니 아주 산간지방까지도 신선한 제품을 다 배달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티핑 포인트로 이미 올라가 있던 기업이 더 이상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추진력을 가지게 돼서 아주 빠르게 급성장을 해버려서 마켓컬리는 비운의 주인공처럼 지금 인지도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챕터부터는 그럼 이제 이 차별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왜 모든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차별화하여 승자 독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